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중국의 악순환이 부동산이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고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부동산이 꺼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은 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도 잡았으니까 얘네도 고용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회가 실업률, 청년 실업률 특히 올라가고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이제 본인이 등판을 해서 이제 권력을 잡는 데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우후죽순으로 다 커졌고 마윈이 무슨 마치 주석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잡는 것이 본인의 권위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도 너무 많고 소비 너무 죽으니까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을 살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살리는 게 본인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라는 판단이 아닐까. 자,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장우석의 인터뷰 장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얼굴 나가겠지만,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 맞죠? 네. 근데 저희 CMS 증권으로 바뀌어가지고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바뀐 겁니까, 회사 이름이?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사무소로 이제 영업할 때는 초상증권으로 했는데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3프로 방송 항상 열심히 할 때 그때가 지금과 비슷한 시기였어요. 미국 주식 안 좋고 막 다들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런 시기에 제가 초상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첫 방송에 제가 중국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댓글이 엄청났고 매번 댓글이 초상났다. 너네 좀 초상 이름이 제가 검은색 옷 입고 나갔더니 선물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초상증권인데 저승사자가 짓고 나가지고 지금도 별다른 뭐 다름이 없이. 근데 왜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나오시죠? 오늘 중국 얘기 미국이 아니고 네. 원래 중국이 전공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3년 정도 이제 힘든 시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좀 떠났어요. 제 아는 지인이 3년 물렸다가 최근에 다 올라왔어요. 아마 9월달 작년 9월 달부터 9월달에 그 유명한 알리바바 올라왔는데 최근 그 동향이 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올라왔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일단은 9월달에 기억하시겠지만 장이 급등하면서 그때 그게 다 전환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혹시 딥시크의 영향이 아니었나요? 장이 올라왔던 거 일조한 게? 딥시크는 이제 올해고 이번 증시 상승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9월달에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 올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막상 리오프닝하고 잠시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이게 한 2년 정도를 그런 희망고문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조금 관심 있던 분들도 야 이거 역시나 그랬나? 그리고 결정타는 작년 9월이었거든요. 9월 달에부터 한 10월 초까지 증시가 급등해버리면서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또 되돌림 현상 거의 반 정도 되돌렸죠. 그러면서 역시나 중국은 또 이렇게 되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다른 점? 9월 달에는 정책 드리븐이 심했어요. 갑자기 9월 24일 날 중국 정부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정책 내놨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양을 하겠다. 그런 패키지를 내놓으니까 증시가 급등했었고요. 근데 10월 달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 행보를 하다가 요번에 오른 장은 사실은 9월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9월은 이제 정부가 주도했었고 이번에 증시 상승은 민간이 주도했다는 게 큰 다른 건데 딥시크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뭐 던진 돌은 굉장히 AI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이 컸죠. 처음에 충격은 와 이렇게 저렴한 게 나왔으니까 이제 AI 미국에 주도했던 그런 하이스케일러들이 필요가 없겠구나. 엔비디아 폭락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식 증류를 썼고 결국엔 챗GPT를 원용으로 했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오케이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하이퍼스케일러는 있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중국으로 불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딥시크가 그냥 나왔는데 이게 GDP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GDP가 나온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구나. 지난 3년 동안 이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웅크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플랫폼, 헬스케어, 교육 다 한 바퀴 돌았죠. 그러고 나서 사실 플랫폼 규제가 끝난 거는 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그냥 끝났다라고 해도 그래도 또 하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도 고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중국의 악순환이
부동산이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고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부동산이 꺼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은 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도 잡았으니까 얘네도 고용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회가 실업률, 청년 실업률 특히 올라가고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이제 본인이 등판을 해서 이제 권력을 잡는 데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우후죽순으로 다 커졌고 마윈이 무슨 마치 주석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잡는 것이 본인의 권위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도 너무 많고 소비 너무 죽으니까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을 살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살리는 게 본인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라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 지식 중류를 했다고 하는데 6개 모델에서 보니까 한 4개 정도는 알리바바 거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AI 기술이 뛰어나구나 하면 지금까지 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주가에서 AI를 다시 리레이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토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 나오면서 리레이팅 계속 된 거죠. 그 짧은 질문에 한 10여 분을 혼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회수의 큰 손이다. 어쩐지 숨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중국 증시 올라간 거의 요인인가? 또 차별화된 양상이 뭐냐면 9월 달에는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 같이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본토 증시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본토 못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요. 끌어올린 게 주체가 누구냐. 지금 저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할 때 홍콩을 통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주식 사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 도 외국 주식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까지 되게 흥미로웠던 게 QD라고 하는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적격 투자 뭐 이런 거 적격 외국 투자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 그 쿼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든 상품, 펀드라든지 ETF가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외국에 투자하느라고 이제 프리미엄 붙었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2월 달도 그렇고 올해 초부터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나온 자금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홍콩 증시를 올린 거는 사실 대부분은 본토 자금이다. 이 말은 외국인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야, 장 이렇게 좋은데 외국인이 돈 없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뭐 유수의 뭐 어떤 블랙락이 됐든 뭐 이런 큰 투자자들도 당연히 ETF 들어오는 것들은 투자하지만 벤치마크에서 이걸 높여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뭐 그런 흐름에는 미국의 어떤 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겠지만 그렇죠. 홍콩 증시에서도 항생 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이제 항생 테크 종목들만 많이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그쪽에 다 쏠려 있어요. 이게 앞으로 증시가 더 좋아지려면 이 자금들이 흘러나오면서 소비재 섹터라든지 다른 섹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건 소비 부양밖에 없어요. 중국의 GDP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소비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투자도 있고 수출, 무역 수지. 근데 지금 중국은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미국 때문에. 그리고 지금 투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GDP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소비밖에 없는데 소비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심리 자체 많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반토막 나 있지. 뭐 코로나 때 락다운 너무 심했지. 돈 아무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 부양이 가장 큰 목표인데 소비재들 자체는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증시가 건전해지려면 외국인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 이 테크에 쏠려 있는 주식들이 소비재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펼쳐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면 상승이 또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어진다는 쪽에 베팅하시는 거죠?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홍콩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항생테크는 조금 더 올라와 있지만 항생지수 자체는 역사적으로 이제 뭐 7년 정도 봤을 때 평균 밸류에이션밖에 안 있어요. 아직은.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평균 밸류에이션은 뭐 PE 한 뭐 11배? 지금 12배? 11배. 11배. 야, 진짜 싸네요. 네,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편이라서 중국 증시가 1년을 놓고 보면 보통은 2월 달에 조금 상승세 보이는 경우가 커요. 왜냐하면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번 양회에서 두 가지 정도 주목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CPI,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3%를 고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2%로 이번에 낮아졌어요. 자신감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4%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 거 충분히 인식했고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양하겠다. 그래서 양회에서도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양회 이후에도 뭐 AI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부에서도 지지를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자산의 증식이 부의 효과 뭐 그런 거 경기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중국 투자 오래 하신 분 아시겠지만 도대체 그 증시에 관심 있냐. 근데 9월 달에 증시가 급등했을 때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때 부동산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자산의 증식 효과가 부동산 같은 것도 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국 부동산은 과거처럼 끌어올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뭐 이제 그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거래량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바닥을 찍은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는 것만 확인을 해도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있는 국내 분들이 약간 중국 투자합니까 요즘에? 약간 요새 늘었습니까? 이제 좀 하세요. 합니까? 네, 많이 관심이 늘었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중국 펀드가 이제 과거에는 한 3년 정도 자금이 계속 유출만 있었고 유입은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이 한창 잘 될 때만큼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약간 중국 기업의 리서치가 약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접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현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옛날에 전화해서 종목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미국보다 중국 거래 더 많았죠. 네. 근데 지금 그 역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들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셨고요. 이게 2015년 이후까지도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제 그 후강퉁, 성강퉁을 시작하면서 각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리서치 리포트 내놨거든요. 2018년도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증시가 부진해지면서 2021년도에 잠깐 뜨기는 했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95% 외국 투자하시는 90% 이상이 미국이에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당연히 미국 관련된 종목도 많이 찍어낼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중국 관련된 인력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통합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리서치가 많이 줄었거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안 가이셨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중국이 딱 떴는데 투자해 보려니까 오케이 내가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건 알겠는데 본토 주식은 이거 영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딥시크 나와서 윈드라고 하는 이제 중국판 블룸버그죠. 윈드에서 딥시크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거 다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한데 어떻게 네. 읽죠? 이걸? 지금 이런 종목들이 된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 내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종목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홍콩은 아직 유효하지만 중국 본토는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ETF죠, ETF. 근데 홍콩이나 한국은 거래량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제가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100만 원 정도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ETF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 조금 용이하지가 않고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중국에도 새로운 뭐 CSI A500이라든지 과창판 지수라든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거를 투자하기에 ETF가 좀 부족해요. 항생 테크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힘들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펀드라든지 뭐 랩 상품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홍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주씩 단위로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100주씩 해야 되다 보니까 텐센트가 900만 원 정도 되고 바이두가 한 3천만 원 정도 넘어가 버리는 이하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100주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뭐 개별 종목도 좀 몇 개 가져왔고 ETF도 좀 가져왔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 있는 ETF를 좀 투자를 하면 되는데 홍콩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17년도에 ETF 커넥트, ETF 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이제 안 좋아지고 하면서 관심 못 가지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도 많이 커져가지고 총 한 800개 넘는 종목들이 본토에서는 거래가 되고 그 중에 200개 넘는 종목들이 ETF 커넥트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AUM이 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테마
테마가 굉장히 세분하게 쪼개져 있어요. 중국에서 뭐 게임들 나와가지고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뭐 그런 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테마까지도 있고 AI 테마 당연히 있고 로봇 테마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마로 투자하기가 좋고요. 무엇보다 중국도 홍콩도 100주 단위인데 ETF도 100주 단위거든요. 근데 100주 단위로 사도 2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싸네. ETF는. 그래서 싸게 접근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방향에 거의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문제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잠깐 하기 전에 요건 왜 여기 있을까요? 요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있을까 여기? 우리 또 미주미를 오래 봐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저희가 팜마트라고 하는 회사의 피규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 상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번 소개한 적 있어요. 그때 언박싱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주가 좀 안 좋게 내려왔다가 근데 작년에 한 3배 정도 갔고 올해 정도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갖고 왔던 이유는 이 팜마트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거 더현대에도 있고 뭐 아이파크도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매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일본의 가챠 문화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보면은 그 랜덤으로 뽑아서 뭐 나올지 모르고 해서 막 5개씩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들과 이 IP를 접목해가지고 성공시킨. 저희가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의 IP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게 IP가 좀 약한데 뭐 지금은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지만 IP가 커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IP를 구축을 잘했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잘 가게 되나 싶을 정도로 뭐 국내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자리 꽉 잡았고요. 이제 매 분기마다 특히 지난 분기에는 해외가 매출이 한 400% 정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좋아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 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뭐 필요하면 제가 기부해야죠. 이게 값이 좀 요게 이제 뜬 이유가 중국이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소비 제품이 되게 많이 잘 됐어요. 요게 하나에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하네. 그러니까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그러니까 어떤 거를 뽑았을 때 그 희열감과 그거를 14,000원 정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접목이 되면서 사회 트렌드랑 딱 맞아가지고 엄청 이제 떴던 건데 중국의 제조업이 어느 특이점이 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영풍문고 가면 블라키라고 트랜스포머 장난감 있어요. 그게 중국 거거든요. 제가 애기 만들어준다고 조립했다가 놀랬잖아요. 너무 제품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 제품 중에 거의 이제 탑이 미슈에라고 하는 밀크티 회사인데 이게 매장 수가 45,282개 전 세계적으로. 근데 맥도날드가 43,477개, 스타벅스가 4199개. 그래서 매장 수로는 유수의 프랜차이즈 넘겨버렸는데 특이한 거는 90%가 중국에 있어요. 이게 가성비 제품인데 중국에서 뭐 몇 위안에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밀크티 마시는 거고 아이스크림 하나에 뭐 1위안, 2위안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상장 3일 만에 스타벅스 시가총액 넘었어요. 그러고 조정 좀 받는가 싶더니 지금 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소비재 섹터가 많이 안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거의 검증된 기업들로 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은 있고 투자할 여력은 있고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 소비재들 딴 거 오르는 거 잘 모르겠으니까 검증된 쪽으로 몰려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아까 ETF 얘기했는데 ETF하고 상품 투자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혹시? 상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액티브 투자가 많죠. 펀드 매니저의 역량으로 이제 그 종목 선택을 해가지고 액티브로 좀 압축 포트를 운영하는 게 있고 ETF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떤 동일 비중이 됐든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됐든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그래서 섹터 전반에 나는 그냥 난 모르겠고 AI 섹터에 그냥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ETF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알파를 내고 싶어서 그게 물론 이제 알파가 아니라 떠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그 액티브 운용으로 해가지고 좀 종목도 왔다 갔다 하고 랩사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할 때 테마에 너무 치우치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섹터 ETF가 대표적인데 잘 나간다고 해서 쭉 컸다 반토막 났었잖아요. 지금 다시 오르고 있겠지만 박살났어요. 그거. 네. 근데 이제 중국은 투자할 때 섹터에 너무 편중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섹터를 놓고 가면 또 안 돼요.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는 무조건 갖고 가되 적절한 시기에 섹터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을 잘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죠. 최근에 BYD 뜨잖아요. 네네. BYD 보니까는 5분 만에 완충? 네, 요번에 나왔죠. 나왔죠. 그거 진짜입니까? 초고속이랑 초고속. 뭐 배터리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됐어요. 그리고 BYD는 아시겠지만
원래 배터리 회사로 시작했던 네, 그렇죠. 회사잖아요. 예, 예. 그리고 BYD가 이제 그 테슬라의 차량 판매, 전기차 쪽에서 넘어섰는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아마 비슷비슷하거나 아직 못 미칠 거고 중국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투율이 50% 넘었기 때문에 이제 특이점에 왔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좀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음은 뭐냐라는 거죠. 100%갈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테슬라도 상해 그 FSD를 승인했다는 게 호재였던 거고 중국은 이미 50% 이상 깔려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갖다가 붙이기가 제일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거고 자율주행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규제잖아요.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중국이죠. 참 아까 얘기할 때 네. 홍콩 단위가 크다면서요, 되게. 맞습니다. 이 큰 금액에 대해서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제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이하게 요번에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 SDR로 성장되어 있는 이제 홍콩 종목들이 SDR? 있거든요. 예, 있군요. 예. 그게 갑자기 이제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SDR 같은 경우에는 원주보다 이제 단위가 금액 단위가 낮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낮게? 네, 거기도 100주 단위지만 100주 단위로 해도 금액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거래를 요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는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